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엄준호 박사님께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 캐나다 블루푸드 현황과 트렌드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 에서 온 엄준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체계 구축을 위한 캐나다의 사례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양식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제 내에서 간단하게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블루푸드를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블루푸드일 텐데요. 기후 변화 및 거시적인 개념은 좀 제외하고요. 내수면 및 해면 양식에서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 혹은 그로 만든 식품 내에서 이 블루푸드의 정의를 하고, 요 범위 내에서 한번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블루푸드는 대형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웩스 그래프는 연도를 나타내고 Y 그래프는 이제 생산량을 보여주는데요. 2010년 이전으로 보시면 자연 생산량이 양식량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양식량이 자연 생산량을 넘어섰으며 2050년까지 2억 2천만 톤, 2배가 증가한 2억 2천만 톤의 양식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자연 생산은 반대로 줄어든 9천만에서 8천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상으로 가장 많이 양식이 일어나는 부분은 담수어고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 양식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바다 양식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양식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두리 양식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순환 요가식입니다. 가두리 양식은 간단히 말해서 바다 한가운데 그물망을 놓고 대상 어종을 놓고 24시간 먹이를 급식하여 어류종을 키우는 양식입니다. 물고기가 내뱉는 배설물, 그 다음에 먹이 공급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바다로 직접 노출이 되고요. 따라서 오염 사업으로 현재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 여과 양식 장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순환 여과 양식은 육상에다가 대형 물고기 탱크를 설치하고 물고기가 내뱉은 노폐물들을 여과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가두리 양식은 설치비가 다소 저렴하고요. 따라서 99% 이상 현재 캐나다 양식에서 이 가두리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사업으로 현재 조금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설치된 위치가 바다 인접구이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순환여가 양식의 상황이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치비가 최소 20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은 노동집약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요. 비싼 설치비 는 기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1%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두리 순환여가 양식 모두 캐나다에서 존재하는 이 양식장은 노르웨이 모 회사가 캐나다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은 환경 오염에 따른 정부 규제, 그다음에 순환여가 양식은 비싼 초기 비용에 따른 시장 가격 경쟁에 샌드위치 구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양식 산업이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양식종인 품종은 크게 4개로 볼 수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두 종은 바다 양식으로서 대서양 연어, 그다음에 심해 어종인 흑대구, 그다음에 아래 보이는 두 어종은 민물 양식 어종인데요. 미주 철갑상어, 그다음에 무지개 송어가 밴쿠버에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된 물고기는 머리 및 기타 특수 부위를 제외하고 영어 말로 펠레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질만 따로 모아갖고 보이는 그림처럼 조림,
찜, 튀김의 형태로 캐나다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갑 상어 경우 암컷에서 채취한 알을 염장 처리 후 캐비어라는 상품으로 밴쿠버에서 또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철갑상어는 알을 채취한 이후에 이 근육질에 대한 소비가 현재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캐비어 채취 후 남는 그 근육은 개나 이런 동물 사료로 직접 썼는데 현재는 일본에서 사시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캐나다는 어류 말고도 다양한 수산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은 이제 성게인데요. 이러한 성게, 멍게 등 기타 저에게 친숙한 수산물이 캐나다에서는 문화 특성상 이게 식탁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대학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그러니까 수산물의 재료를 식탁에 올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이죠. 이쪽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이노베이션이죠. 캐나다 밴쿠버의 지리적 위치를 알면 여기서 양식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한국, 일본, 태평양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 안에 밴쿠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 밴쿠버가 있고요. 요 아래 잘 아시는 미국 시애틀, 그 다음에 요 옆에 밴쿠버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대략 32,000제곱키로,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베링해에서 오는 차가운 한류와 북극해가 녹아서 나온 프레이저 강의 차가운 담수어가 만나는 천혜 양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식의 99% 이상이, 연어 양식의 99%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밴쿠버 섬 혹은 내륙 인근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물고기 어종이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양식 산업은 환경 오염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자체 재무표 혹은 기술,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실질적인 관련 자료는 없고요. 그 추정치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양식 무게에 따라서 1,000톤, 5,000톤, 25,000톤을 소, 중, 대 양식장 규모로 일단 나누었고요. 양식장이 커질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보험은 여기서 물고기 자체를 사업상으로 개인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손실보험 형태로 물고기 개수가 많아질수록 보험료 또한 올라가는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래 통신 및 생활관리 등의 다양한 항목은 고정비용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양식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정비용은 다소 일정하죠.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이 고정 비용의 비율은 퍼센트 비율이 소규모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총 마진율이 줄어들고요. 세금을 낸 이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식장은 현재 규모를 점점점 키워서 순이익을 늘려가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캐나다 내에서 노르웨이 자회사로 운영이 되는 쌀말 혹은 모이 등의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재무표는 노르웨이계 회사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양식을 점유하고 있는 쌀말이라는 회사인데요. 매출 원가를 보시면 2024년부터 22년 3년 평균 한화 대략 3.6조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매출 원가 총 1.5조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에 대한 마진율은 42%, 세금을 난 이후에도 여전히 4천억 정도의 그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재무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대규모 양식장과 대비해 보아도 이 한 회사가 보여준 마진율 자체가 이미 12% 초과해서 이렇게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쌀말의 그 양식 규모를 재무표를 통해서도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성 극대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세계 양식은 대체로 대형화 추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캐나다 양식장인데요. 노르웨이 모 회사가 대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노르웨이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비가 다소 저렴한 가두리 양식장을 전 세계 양식 환경이 가능한 칠레, 캐나다 혹은 유럽의 인근 바다에 대량으로 복제해서 설치하면서 양식장의 초대형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인데요. 싱가포르의 양식이 아시아 양식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그들 나름의 특성화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아폴로 마린이라는 회사고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경에 있는 지역에 8층 규모의 건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 다금바리, 새우, 송어 등의 다양한 양식 생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0톤 규모고요. 이 이유는 싱가포르의 그 문화 특성을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4인 기준으로 이 싱가포르 문화 특성상 모두 다 거의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하루에 12끼를 밖에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형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의원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비되는 양에 비해서 양식 시장 자체가 크게 두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 회사는 하나 보면 아쿠아바운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아쿠아바운티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그 양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양식 대상종은 연어고요. 이 아쿠아바운티 회사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연어를 engineered fish라고 합니다. 즉 유전자 조작변인데요. 특징은 머리가 작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시장성이 좋죠.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한 반감 혹은 다양한 이유로 현재 재무가 악화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양식장은 처분하고 오하이오 근처 2곳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양식 시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양식 산업의 부재를 노르웨이 회사가 현재 점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노르웨이계 회사 아틀란틱 사파이어라는 회사가 플로리다에다가 현재 지금 연어 양식장을 이미 지었고요. 2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장을 완성한 다음에 양식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번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공장에서 대량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대략 한 50톤 정도가 아마 대량 폐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요. 그 당시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에 컨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보고 자료만을 보고 현장 조사는 없이 보고 자료만을 보고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아마도 그 플로리다의 더운 날씨 안에서 차가운 냉수대 연어를 키우다 보니 아마 시스템적으로 수온 조절이 부분적으로 실패했거나 혹은 그 구리 독성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구리 독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식장 설비가 여전히 그 건축 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생물 위주보다는 건축의 합리성, 가격성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런 기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관을 구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 자체가 물과 닿았을 때 이온화가 일어나서 그 자체가 물고기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미 그 어류 생리학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또한 언급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그 폐사 이유에 대해서는 아틀란틱 사파이어에서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식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대형화 추세로 가다 보면은 수반돼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루푸드 생산 기술의 첨단화 및 발전의 방향성이 이 양식의 대형화와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질병,
감시, 먹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혜원 박사가 소개했듯이 현재 연어 양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인데요. 바다이 같은 경우에는 치어 및 성체 상관없이 피부 부착 후 흡혈 행동을 한 다음에 이후에 피부 자체에 궤양을 발생해서 스트레스 혹은 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가미 자체에 대한 그 점액질 생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아가미가 점액질로 덮이게 되면은 외부의 신선한 산소 혹은 내부에서 발생한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가스 교환의 방해로서 물고기가 폐사 혹은 질병에 노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가미 질환은 물고기 체내 그 순환계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미와 심장이 단순한 혈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아가미 질환은 심장에 1차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심장 자체 또한 가스 교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고기가 또한 이 양식 환경에서 대량의 물고기가 키워지다 보니까 물고기의 직선 행동이 그물망 혹은 물고기 탱크에 영향을 받으면서 물고기 코, 배, 옆면에 상처가 나고 이로 인해서 2차 감염, 대량 폐사, 질병 유출, 다양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의 대형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질환을 감시하고 체크하는 기술이 현재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대상은 수질, 생물로 나눌 수 있고요. 수질 쪽에서는 센싱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넣어서 물고기, 물의 온도, pH, 암모니아 등 다양한 물의 그 물리적 환경을 재는 센서 기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생물 감시 기술도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질병 개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대량 폐사로 가기 전에 그 질병 개체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한 감시 기술이 있고요. 정혜영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그 물고기 2차 평면 자료를 이용해서 물고기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된 무게의 3에서 대략 5% 정도의 먹이를 24시간 공급하기 위한 양식 효율을 높이는 그 수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그 기술의 그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센싱된 자료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축적, 분석을 통해서 양식 관리에 사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먹이 자체는 먹이를 통해서 근육으로 바뀌는 단순한 그 먹이라는 의미 이상의 현재 그 미래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먹이 자체에 그 양리성 물질을 코팅한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그 질병 및 그 저항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먹이에 대한 그 기술 또한 미국을 위주로 상당히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블루푸드 현위치와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블루푸드 생산 현황을 보면 총 생산량이 대략 8만 6천 톤, 이 중에 주요 어종 넙치류가 50% 정도인 4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생산을 보면 한국보다 다소 많은 한 1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주요 어종은 연어고 그중 60% 이상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밴쿠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BC주 자체만 봤을 때 캐나다 총 양식 생산량의 50% 정도를 연어를 포함 다른 모든 생산량의 50% 정도를 이 캐나다 BC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한 100만 톤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양식 설비 및 시설은 대부분의 소규모 혹은 다소 중규모 어디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양식 시스템이 현재 앞으로 세계화에 발맞춰
대형화로 갈지 혹은 한국에 맞는 고유의 형태로 소규모 특성화 다양화로 갈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 혹은 이런 조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양식이 세계화와 발맞춰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는 정책적 결정이 일어난다면 그 기술의 발전 핵심은 시스템이 돼야 됐고요. 그 시스템의 자동화로 인해서 시스템이 이 캐나다 혹은 노르웨이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산물은 단일화, 연어와 강어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어야겠고요. 장비 규모는 당연히 대형화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 방향이 같이 가야겠죠. 그 시장은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어떤 시장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무표의 그 이익순환 구조가 개선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초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일반 개인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의 양식이 소형화, 다양화, 특성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술의 방향은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자신이 양식하는 생물에 대한 기초 교육 강화 혹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내수 위주로 보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수출 또한 그 특성화된 특산물에 대한 수출도 같이 고려가 되는 이런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은 초기 비용이 적어서 많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당분간 그 재무 개선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및 정부 정책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다양화, 특성화에 대한 방향으로 위치를 잡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한다면 아마도 유기농 양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유기농 양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그 보시는 것처럼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증 마크를 받은 상품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유기농 마크를 달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통되는 유기농 상품의 가격이 요 보이시는 것은 그램당 한 40원 정도고요. 같은 그 판매 사이트에서 유기농이 아닌 제품 또한 그램당 40원 혹은 60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 아마 유기농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수산물에 한해서 그 가격을 변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조금 더 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또한 유기농 수산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GBT19630이라는 시스템 아래와 같은 유기농 상품, 유기농 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자신의 그 레이블 안에 유기농 마크를 넣고요. 바코드 혹은 고유 번호를 통해서 소비자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 상품의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중국 시장 자체는 유기농에 대한 가격 변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기농 수산물은 40%에서 최대 200%까지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은 아직 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으로서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TNT 슈퍼마켓, 캐나다에 있는 TNT 중국계 슈퍼마켓에서 연어 머리가 유기농 상품이라 하여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코스코에서 ASC라는 유기농 자체 마크를 달고 가격 변별을 통해서 유기농 수산물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농림부 기준으로 이러한 자체 유기농 그 마크나 어떤 기준은 미국 내에서 그 수산물 시장 가격 경쟁을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규정을 하며 이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레포트상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후 유기농 상품에 대해서 미국 수출까지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미국에서 이런 유기농 양식의 표준이 제정이 되는 과정 혹은 그런 다양한 그 기준점을 보완을 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해양수산부와 킴스트 관계자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차 자료는 고생과학기술자협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많은 자료는 엔터프리니어 U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 양식업자들과 다양한 미팅, 만남 혹은 자료 교환을 통해서 획득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